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그리고 더 탐사가 함께하는 시사 톡톡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오늘 방송 함께 진행할 우리 패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에는 우리 민들레 이제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고요. 그리고 뭐 오른편에 이제 많이 낯이 익은 분이죠. 우리 서울시 그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유우성 선생님이 아주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유우성 씨 옆으로는 지금도 정확한 아직도 뭐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우리 양승봉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양승봉입니다. 우리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기 앞서서 우리 민들레에 대한 우리 시민들 좀 후원 다시 한번 좀 간단히 독려 좀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관점이 있는 뉴스 민들레. 네. 민들레는 광고는 없는 대신에. 네, 그러기도 하고요. 네. 또 지금 이제 한국 언론이 특히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양비론, 어설픈 양비론이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려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되게 편들게 되죠. 그런 어설픈 양비론 우리는 취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시비를 가리고 어떤 분별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펼치는 그런 언론이 되겠다. 그런 지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민들레 그 유튜브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 유우성 선생님 얘기 진행하기 앞서서 여기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서울 이게 2013년입니다. 13년에 10년 전이었죠. 네. 오늘 이 진행에는 사실은 저보다는 허재현 기자가 좀 나왔으면 좀 자세하게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요즘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워낙 큰 사건들이 그냥 휙휙 지나가고 있어서 이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은 뭐 이제 10년 전 사건이고 뭐 다 이제 대법원에서까지 무죄 나왔고 그 다 끝난 사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여전히 그 당시 고문 조작을 통해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왜곡했었던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완의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한번 얘기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였던 저 사진 보시면 생각이 많이 착잡하실 것 같아요. 저게 그 이제 사건이 진행될 때 항소심 때 아마 그 유가래라는 변호인단이 직접 중국에 가서 이제 두만강이라든가 그 관련된 증거를 찾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때 그때 기자분들도 많이 중국 현지에 갔었고요. 저 사진에 나오는 그 동생 그 유가려 씨 표정이 저때 당시에도 별로 밝진 않았네요. 저때는 그렇죠. 많이 힘들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유우성 씨를 모신 것은 바로 사진 속에 나오는 정기 고문실의 공포를 얘기하는 이제 여성분이 이제 우리 유우성 씨의 동생이죠. 유가려 씨. 지금 이제 2013년의 사진이고요. 유우성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서울시 간첩단 사건이 아니고 간첩 조작 사건이죠. 그 조작 사건이 이제 처음으로 이른바 이제 발표라고 하는 형식으로 발생했던 것이 바로 10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인데, 마침 지금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네요. 그 유가려 씨의 당시에 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소가 있었고 그 고소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된 그 사건의 재판의 그 선고가 지금 다음 달 9일이죠.
예, 8월 9일로 잡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사건은 조작이 됐고 또 조작이라는 것이 바로 밝혀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근데 하지만 당시에 그 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그럼 그걸로 끝난 것이냐? 그것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고 이게 제대로 처벌당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에 대한 하나의 시험대가 다음 달 9일에 이제 재판을 통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 저는 이 사건은 하나의 이우성 씨가 당한 또 그 가족이 겪은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에 또 정보기관에 의해서 어떻게 한 가족이 파괴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생생한 사례이면서도 왜 우리가 지금 국정원이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권력기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지, 특히 최근 들어서 더욱더 국정원이 이른바 대공수사권의 이관이라든가 하는 것을 앞두고 맹렬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사찰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국정원에 대해서 더욱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계하고 국정원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이런 그 사회적인 여론이 다시 좀 이뤄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좀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그 같은 점에서도 오늘 이우성 씨와 나누는 얘기가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2013년도에 이제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이우성 씨가 나이가 어떻게? 네. 그래서 그때 33살이었어요. 33살. 예. 그리고 동생 유가려 26살이었죠. 26살.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것 같은데 20대, 30대를 아주 끔찍한 이 검찰과 그다음에 국정원, 이 공권력 그 남용 속에서 지난 10년을 정말 너무나 아까운 1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우리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의 이제 전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 그리고 왜 우리 이 시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이제 워낙 이제 최근에 중요한 현안이죠. 김건희 씨의 이제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씨 뭐 고속도로 그 게이트는 사실 더 탐사에서 이제 최초 보도를 하고, 저희도 이번 주에는 좀 새로운 이 사건의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이 이제 어제 고발을 했는데, 그 민들레도 우리 김성진 기자가 아주 깊숙이 이 사건을 좀 심층 보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제 민들레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이 현안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지난 한 주간 우리 민들레에서도 양평 김건희 게이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추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성진 기자가 거의 뭐 양평에 살다시피 하면서 그래서 좀 살이 좀 빠지고 있죠. 근데 이 민들레가 이제 그동안 보도했던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 더 탐사에서 또 집중적으로 보도한 것을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양평군과 국토부가 합작해서 얼마나 자기들이 그 뱉어놓은 거짓을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지, 하지만 그 거짓이 얼마나 어설픈 것인지 바로 금방 반박이 돼요. 너무나 많은 그 반박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상대적으로 이것은 물론 이제 더 탐사와 같은 그런 탐사 취재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이 사안은 저희가 역설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취재를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상당수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그만큼의 노력을, 그만큼 이 의문을 풀려고 하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서 증언을 청취를 하고 관련되는 정황을 떠들어만 봐도 비교적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밝혀낸 몇 가지를 한 서너 건 정도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고속도로 게이트는 일단 지금 손바닥으로 사실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싶고요. 그 원희룡 씨가 이 종점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이 사업을 뭐 이제 백지화에 선언을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성 씨 그 사건하고도 무관치 않습니다. 네. 검찰과 이런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을 진상을 조작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밑바탕이 됐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이번 건은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먼저 김성진 기자가 그 양평군청이 5월, 2월 이제 의회 그 보고서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종점 변경을 고의 누락하는 그렇죠. 의혹이 있다라고 네. 하는 사실을 네. 보도했는데요. 이미 작년 7월에 이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논의가 네. 된 것이죠. 그런데 올해 2월에 있었던 그 양평군의 양평군 의회에 대한 네. 보고서는 이것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이제 양평군에 처음으로 국토부가 이 종점 변경 안에 대한 이제 양평군의 의견을 물었고 그때 3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요. 네. 그러다가 사실상 이제 올 이제 2월 달에는 그 3가지 안 중에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김건희 양평 이 랜드로 통하는 그 안을 단일안으로 해서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걸 이미 확정이 된 상태인데 거의 양평. 그런데도 그걸 꽁꽁 숨겨놓은 거죠. 의회 네. 보고서에다가는 네. 그냥 종전 네. 그 양서면으로 네. 종점이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처럼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양평군 의회를 기만한 것이죠. 네. 물론 이제 양평군 의회는 아마 이제 지금의 여당이 다수이겠죠. 그렇죠. 여당이 다수긴 그렇죠. 하지만은 이제 네.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네. 만약에 이제 올 이제 2월 달에 그 양평군에서 그 종점이 병산리로 변경됐다라고 보고를 했으면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물론이죠. 강산면 병산리에 김건희 최은수 씨 당이 아주 이 밀집이 되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 민주당 의원, 야당 의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그렇죠. 꼼수가 아니겠나 그렇죠. 싶습니다. 우리 김성기 기자는 이제 이 기사 속에서 누락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물론 이제 고의 누락이죠. 이것은 사실 누락이라 하는 말로는 모자라죠. 은폐한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변경안을 결재한 사람은 고소 승진을 했었고 여러 가지가 뭔가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정황이죠. 예. 네, 이걸 결재했던 분이 이제 그 안 국장이죠. 예, 네. 예, 그분이 그 최은순 씨의 그 양평 공흥지구 그 투패 의혹에도 이제 관여하셨던 상당 역할을 분인데, 했다고. 네. 예, 경찰로부터 이제 그 피의자 신문을 받고 보통은 이렇게 경찰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면은 보통 대기 발령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거꾸로 그 그렇죠. 피의자 신문을 받고 나온 뒤에는 국장으로 승진을 했고 국장으로 승진한 지 한 열흘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이분이 최초 결재를 했던 거죠. 요 다음 좀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죠. 뭐 어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예, 뭐 더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이후에 이제 시점 변경을 좀 시작점. 시작점. 예. 여기 이제 주로 하남이죠. 네. 그래서 하남 시민들의 10,000명이 넘는 그 서명까지 받아서 그걸 요청을 한 것이 요구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거기서는 반응이 없이 여기서 검토 제안도 있지 않았던 종점을 난데없이 이제 바꾼 것이죠. 이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취재를 한 것인데 요약하자면은 아무튼 그 하남 시민의 1만 명 정도면 그 대단한 상당한 규모의 그 서명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묵살을 하고 양평군에서는 이미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은 단 50자 50자로 된 그것도 뭐 의견이라면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50자로 된 양평군의 의회는 그야말로 이거 득달같이 받아서 게다가 의견 그 공문으로 요청한 의견 그러니까 답신 마감 일자도 넘긴 거잖아요. 10일인가를 이제 뒤늦게 제출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고스란히 받아주면서 하남시의 이 같은 시민들의 어떤 의사를 모은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묵살을 한 것이죠.
이제 이런 거를 보더라도 이거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은 종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네. 다만 이제 시작점의 부근이 그 수도권 그 외곽 제1고속도로하고 많이 겹쳐서 이제 교통 혼잡이 우려가 돼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들을 잘 감안해서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그렇죠. 하는 내용이 네. 담겨 있었고, 네.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한 40여 건의 이제 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시작점은 그대로 갔고요. 네. 그리고 양평의 군 차원에서 의회까지 눈속임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는 오로지 양평군에 있는 군청 공무원 몇 명만이 결정한 대로 이 종점은 변경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한 50자. 네. 그러니까 한 두 줄쯤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타 보고서에 보게 되면 네. 이제 시작점에 대한 주민들 민원을 좀 수렴해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네.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이게 다 무시가 됐던 거죠. 그렇죠. 끝까지.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하남시가 지난해 8월 9일 국토교통부에 회신한 이제 협의 의견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남시는 계속 이 부분들을 좀 시작점 부분들은 좀 주민들 불편이 예상이 되니까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철저히 무시가 됐어요. 네. 아마도 저는 이 시작점이 무시됐던 거는 이유가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시작점 부분에는 또 다른 최은순, 김건희 게이트가 저는 숨어 있다고 봐요. 아무리 이쪽에 주민 불편이 가중이 되더라도 시작점은 변경할 수 없었던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걸 보고 이 부분들은 우리 더 탐사국민들과 계속 취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남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사업이 이제 요식행위로 진행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관계기관 협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미 국토부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양평 군에다가 의견을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양평군과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입을 맞추고 네. 그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이죠. 네. 먼저 결정이 되고 네. 그 결정이 이르는 과정을 뒤늦게 그 형식을 갖추려고 한 것이죠. 네. 이거는 이제 우리 고유지역 에디트가 그래서 해도 해도 너무한 원희룡. 네. 네. 요즘 원희룡 장관에 대한 무슨 별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일타 강사요? 아니 일타 강사는 뭐 이제 그리고 뭐 피노키오를 뭔가 빗댄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 윤노키오인가요? 원노키오. 원노키오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진작에 이제 그 오마카세. 제주지사에 있을 때 그 오마카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일식 요리가 있는데 네. 법인카드로 너무 시원하게 긁으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원노키오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우리 고일석 에디터가 이제 참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의 끊임없는 거짓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짚어줬는데요. 빨간 펜을 들고 아주 쫙쫙 이제 밑줄을 그으면서 원희룡의 그렇습니다. 근데 거짓말도 문제인데요. 근데 사실 거짓말도 서로가 이렇게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덮기 위한 거짓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게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요철이 안 맞듯이. 그러니까 장관하고 국토부 부처 간의 이 해명과 설명이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건 참 딱한 일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변경안이 이제 빚이라는 게 브레이크 그러니까 수익 대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성 평가 자체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다 이미 잘 알려진 것이지만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사실 이거는 너무나 턱없는 그런 그 주장이었는데 민주당이 요청했던 것은 강화 쪽의 IC를 요청하기는 했다.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또 게다가 이것도 민주당이 최초로 먼저 주장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한나라당이죠. 지금 무슨 당이죠? 국힘당. 예. 국힘당이 김성교 씨의 총선 공약이었다 하는 것이 또 드러난 것이고 또 용역업체가 정점을 변경했다고 국토부는 주장을 하죠. 마치 용역업체가 결정을 한 것처럼. 네. 근데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잖아요. 용역이라고 하는 말처럼 그것은 국토부가 결정하기 위한 어떤 참고 자료, 검토 보고서를 요청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결정한 것은 어디까지나 네. 국토부의 권한인 것이죠. 네,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 원노키오의 그 거짓말, 네. 고일성 대표가 지적한 것만 지금 한 6가지가 되는데요. 네. 저거 말고도 네. 원노키오가 이제 그 대장동 일타강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이번에도 양평 고속도로 20분 브리핑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그래요. 쏟아져 나와서 저희가 어제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 용역업체가 그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제 한 달 50일 만에 이렇게 종점을 이제 변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국토부에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 실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용역업체가 그 지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지시. 용역업체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그걸 이제 검토했을 뿐이다 이렇게. 용역업체가 지시를 했다. 국토부가 용역업체에 지시한 게 아니고 거꾸로. 종점 변경을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지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네요. 그건 참 사소한 실수 단순한 이제 같지만은 말의 않네요. 실수인지, 그렇죠. 아니면은 실제로 이 용역업체가 한번 어떤 업체인지는 한번 저희가 요즘 그곳은 잘 취재가 안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인수위가 이제 구성이 되고 3월 29일 날 용역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용역업체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5월 19일 날 종점 변경안 대안 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 용역업체를 국토부에 있는 사무관은 외압으로 느꼈을 수도 있겠다. 이 용역업체의 의견은 단순한 개인 사업자의 의견이 아니고 용역업체가 누군가를 의견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어른거리는 그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뭐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그 공사를 어떤 식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수상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런 의혹들하고도 상당히 이제 무관하지 않은 그런 의문을 품을만 하죠. 그렇죠. 그런데 용역업체가 갑작스럽게 예타까지 끝낸 이 종점안을 이제 변경을 하자라고 얘기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걸 덜컥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기네가 책임을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양평군할 이제 관계기관 협의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당신이 한번 그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그 양평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여사님이 있는 양평랜드 쪽으로 이제 2가지 안을 이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2가지 안을 이제 제시하도록 뒤에서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양평공흥지구에서 최은순에게 400억, 500억 특혜를 안기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지시를 했고 뒤에서 그런 걸 독려했다라고 하는 걸 어제 저희가 이제 녹취 파일을 공개를 관계 공무원하고 양평 군의원하고 나누던 녹취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국토부 좀 남았네요. 국토교통부가 강상면 단일화를 이제 2023년 1월 달에는 사실상 이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고 3가지 안 중에서 이제 강상면 안으로 단일안으로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한 거예요. 1월 달에. 그렇죠. 단일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주장안을. 그리고 국토부는 이제 2022년 7월 18일 날 이렇게 이때서부터 이미 이제 강상면으로 그 종점을 변경하기 위한 안을 밀어붙이다가 2023년 1월 달에 사실상 이제 단일안으로 밀어붙였다는 거고요. 근데 요 화면은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 강상면 강화 IC를 이제 요구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김선교 그 전 양평 군수 국힘당 소속의 김선교 군수가 2020년 4월 총선 때 분명히 들어가 있죠. 고속도로 강화 IC 추진.
그러니까 강화 IC 추진 이제 민주당 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이제 원노키오의 해명도 거짓말로 드러난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가 의외로 설명할 부분이 좀 많네요. 예. 빨리 우리가 오늘 우리 서울시 간첩 조작당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예, 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얘기는. 네,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국토부가 지금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 김성진 기자가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는데 지난 7월 그러니까 이번 13일부터 16일까지 국토부가 올린 영상들이에요. 그 영상들을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기간이면은 그야말로 수혜가 집중된 기간이었잖아요. 네. 수혜가. 그리고 국토부는 다른 데가 아니고 이런 수혜와 특히 직접 관련되는 일종의 주무부처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국토부 올린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죠? 그 수혜에 관련한 영상은 한 개만 올라온 반면에 이른바 양평 김건희 게이트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영상은 5개가 올라온 거예요. 국토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수십 명이 수장이 되고 이재민이 뭐 수만이 발생할 때 그 시간에 그렇죠. 이런 일을 아주 열심히 한 것입니다. 네, 국토부 공무원들이. 이재민을 구조하는 것보다는 이 고속도로 게이트에 빠져 있는 그 여사님을 구조하는 게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글쎄, 뭐 그 박사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박사님.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많이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건데요. 이것도 이 와중에도 다시 또 이 거짓말을 하고 계셔요. 요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인가요? 이게 이제 오송 그 지하차도에 이제 가서 그 한참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폼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견인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견인차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원희룡 장관이 싹 그걸 보면서 짧게 하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차 들어갑니다라면 살짝 비켜주면 되는데 그냥 요거 기자들 회견 빨리 하고 짧게 하고 갈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보좌진이 이제 옆에서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들어가게 좀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계속 하나의 잘못이 또 다른 잘못을 낳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인데 애초에 견인차가 들어올 길목을 막아선 것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걸 지적을 하면 바로 비켜줘야죠. 내가 잘못 자리를 잡았구나 비켜줘야죠. 그런데 두 번째 잘못이죠. 또 세 번째 잘못은 이렇게 추궁을 하고 뭔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아니 그런 적 없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자기가 먼저 기자들한테 야 이거 그렇죠. 견인차 들어가게 해서 이 기자회견 좀 그냥 빨리 끝냅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짧게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자기 했던 말을 애곡하는 것이죠. 나는 빨리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마치 그거를 자기가 인터뷰를 질질 끈 것처럼 그렇게 몰아갔다. 이렇게 하나의 잘못 거짓에 대해서 또 다른 잘못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한때 전국 최고의 수재라고 그리고 그거를 발판으로 해서 지금의 정치적인 자리에까지 올라온 거죠. 그런 어떤 영특한 명민한 어떤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안타깝죠. 자 그리고 우리 또 김성진 기자가 양평랜드에 숨겨진 이제 땅도 밝혀냈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이거를 가져온 것은 우리 민들레 사이트가 사실 보통 사람들이 민들레를 아는 분들이 아니면 찾아오기가 어려운 사이트지 않습니까? 지금 포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기사를 무려 한 12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들레의 기사들로서는 아주 특별하게 조회수가 많은 기사인데 제가 이제 그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사 자체가 갖는 또 가치가 있죠. 새로운 사실을
분명히 밝혀낸 것이죠. 지금까지 알려진 29필지 말고 2필지가 교평리에 두 필지 더 있었다. 바로 그 강상면 그 일대에 이 자체가 하나 새로운 사실인데. 네, 저게 이제 특히 교평리가 의미가 있는 게 네. 지금 이제 종점이 지금 강상면으로 이제 그 변경된 걸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원래 이 강상면 안쪽에 그 세월리 쪽으로 지나는 노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요 교평리 쪽으로 지나는 노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초에는 강상면 안 중에서도 그 세월호 쪽으로 지나는 안이 그 이 용역 업체가 이제 제시를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 교평리 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상면 안 중에서도 여사님이 가지고 있는 양평면도에 더 가까운 쪽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 한 차례 변경된 게 아니고 종점이 사실은 두 차례.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휜 거네요. 예, 드리블을 한 거예요. 제가 드리블을 해가지고 그래요? 여사님이 있는 쪽으로 골을 노선을 골문을 향해서. 골문을 어떻게 보면 골대를 계속 옮겨 다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교평리의 땅을 두 필지 더 찾아낸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있는. 네. 그 제가 좀만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12만 명이 들어와서 보셨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 물론 언론들이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니죠. 근데 하지만 이 사안이 갖는 의혹의 크기, 중대성에 비해서 과연 언론의 보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목말라 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들레와 같이 이렇게 작은 매체가 사실 찾아오기 쉽지 않은 그런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전파에 의해서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얼마나 그 언론이 이 김건희 양평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추적이 불충분하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런 숫자인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어쨌든 이 양평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는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뭐 노컷 뉴스나 이 국토부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그 해명들을 이제 반박하는 기사들을 열심히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정부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이제 여론이 쉽게 흘러가고 있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처음서부터 뭐 언론들이 내놓는 그 보도들은 정말 끔찍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유성 씨 사연을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먼저 저희가 광고 말씀 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오늘 광고 상품은 이제 꿀차인데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이제 문희정 평론가가 나와서 광고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광고 훈장님께서 한번 얼마나 학습이 좀 진전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이겁니다. 스페인 도밍고 꿀차네요. 스페인 도밍고 꿀차라고. 꿀차가 아니고 스페인 도밍고 꿀차. 네. 예. 도밍고라고 하는 지방의 모양이죠. 도밍고가.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면은 꼭 사와야 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티백인데요. 그 웬만한 카페에서 사 먹는 꿀차보다 훨씬 더 맛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한번 드셔보시죠. 맛있다고 해요라고 한 게 아니라 먹어보시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주 꿀맛이네요. 그러니까 지중해의 강력한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중해의 강렬함이 네. 느껴집니다. 이걸 이제 특히 500ml 우유에 티백을 한 2개 정도 넣고 1시간 이상 냉장 보관을 해서 드시면 더 아주 최적의 맛을 맛볼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이것과 함께 꿀차 에이드도 좋다고 합니다. 네, 꿀차 에이드. 꿀차 AD도 있군요. 꿀차 에이드는 꿀차 티백을 끓는 물에 50ml 가량 우려낸 후에 탄산수에 얼음과 함께 마시는 거라고 합니다. 예. 자, 가격 정보인데요.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20개짜리 티백 6개 가 들어있고 6박스가 들어있고요. 이것이 48,0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네. 네,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입니다. 더 탐사 몰. 예. 아직까지는 우리 광고 분장님 많이 부족합니다만 광고 분장님의 이 노력을 좀 어여삐 여기샤. 근데 맛은 있어요, 그죠? 맛이 아주 달지 않고 일반적으로 훌륭하네요. 나오는 밀크티하고 달리 네. 지금 아까 그 그러네요. 문구 지중해의 강렬함이 느껴지는 밀크티, 스페인 도밍고 꿀차. 우리 플라시도 도밍고의 오페라 아리아를 들으면서 같이 마시면은 더욱더 이게 맛이 한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꿀차, 또 스페인 도밍고 꿀차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민로운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 그 간첩단 조작 사건을 이제 다뤄볼 텐데, 먼저 그 전에 간단히 우리 유우성 씨의 사연을 다룬 동영상 먼저 시청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에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건데요. 김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년 전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은 유 씨의 동생을 겁박했습니다. 유 씨의 동생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독방에 반년 가까이 붙잡힌 채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합니다.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위 진술하게 되죠. 이 같은 허위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고 유 씨 가족은 외로운 법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기소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은 증거 조작 등을 이유로 유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오늘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씨와 그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유 씨 동생을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조력권도 침해한 채 모욕적으로 조사한 점, 간첩 사건 증거를 위조하고 유 씨를 별건 범죄로 뒤늦게 기소한 점 등을 모두 불법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되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 행위로 유 씨 등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발생 8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든 유 씨는 자신이 마지막 피해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 씨는 또 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수사관 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이제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 이제 발생서부터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과정들 이렇게 쭉 간략히 살펴본 것 같은데 저 영상 볼 때마다 그냥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사실은 보면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는데도 사실 저희가 느끼기는
진짜 억새같이 느끼고요. 근데 지금도 이제 TV에서나 이제 뉴스에서 가끔 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때 이제 약간 공포와 트라우마가 있어서 네. 참 너무 힘듭니다 지금도. 네. 예. 그 나가서 그에 대한 그 조작을 했던 뭐 검사나 또 그 수사에서 폭행을 했던 그 수사관들에 대한 처벌이 지금까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이런 승진되는 거꾸로 된 상황이 돼서 피해자로서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악몽 같은 시간입니다. 네. 지금 동생 그 어떻게 유가려 씨는 지금 어떻게? 가래 씨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겠지만 그 처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국정원에 있는 합정신문센터에서 최초로 유가려를 그 고문했던, 어떻게 보게 되면 때리고 막 그 어떤 여러 가지 공포를 줬던 그 수사관들이 저희들은 사건 거의 뭐 7, 8년 그냥 그때 사건이 한참 이제 조작이 밝혀졌을 때 고소 고발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기지 않고 검찰에서 진짜 마지못해 기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 사건의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돼서 지금 한국에서 재판을 다니면서 지금 지금 서울에서 저랑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수많은 이제 압수수색하고 이제 2차례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저는 뭐 감옥 문턱까지 갔다가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직접 감옥에서 수감됐던 기간은 한 어느 정도나? 그 기간은 1월 10일에 제가 긴급 체포가 되었고요. 사실 그때 시간이 참 그 2012년 12월 말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 대선이 그때 끝나자마자 국정원 댓글 조작 때문에 아주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시기였거든요. 그럴 때에 1월 10일에 갑자기 제가 체포됐어요. 그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그 이제 서울시 공무원을 추적했던 1호 탈북자가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 파견했던 특수 간첩이었다는 죄명으로 1월 10일에 구속되고 8월 22일 날에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겁니다. 예, 한 7개월 넘게, 8개월 가깝게 구속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건이 이제 어떻게 좀 흘러왔는지, 이제 워낙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뉴스들은 이제 기억에 있긴 할 텐데, 오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들이 뭔지를 좀 짚기 위해서 먼저 좀 뭐 변호사님이 아니면 좀 이 대표님이 좀 설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거 좀 약간 다른 말씀인데 아까 그 양평 땅 보면서 취재가 오히려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건도 좀 사건 실체 밝히기는 좀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터무니없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정말 언론은 안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사건은 2013년 2월경에 이제 기소가 되면서 동아일보에서 서울시 간첩이 탈북자 정보 10,000명인가 20,000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해서 대서특필되면서 굉장히 그 여론하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재판을 통해서 이제 그해 8월에 무죄가 9개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었는데 다 무죄가 됐었습니다. 무죄가 되니까 이제 검찰이나 국정원이 이제 다급해졌는지 그해 9월, 10월 달에 증거 조작해가지고 위조된 증거를 내고 해가 바뀌면서 2014년도에 이제 그 증거 조작이 밝혀져가지고 간첩 사건에서 이제 간첩이 조작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증거 조작과 관련돼 가지고 약간 이제 막 여러 가지 처벌도 있고 국정원 사람들도 처벌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직접 이제 유가려 이 간첩 사건의 모든 원천은 여동생인 유가려를 가혹행위해가면서 허위 진술을 받아서 오빠를 간첩으로 모른 사건인데 직접 유가려한테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징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유가려 씨밖에 없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유가려 씨가 내가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뭐 CCTV나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고소하기가 약간 좀 무리스러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7년, 2019년 국정원 합동 그 신문센터에 대한 그 TF가 구성됐었고, 2019년에 이제 검찰 과거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유가려 씨를 조사했던 사람들이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보인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이제 유가려 씨를 직접 폭행하고 가혹행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2월인가 3월인가 고소를 했는데 계속 조사가 안 되더니 2019년 말에 이것도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검찰에서 조사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기소를 했고 2020년 3월 달에 기소가 됐는데 지금 2023년 8월이 다 돼가잖아요. 이 3년, 만 3년을 꽉 채우고 이제 3년 지나서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너무 좀 많이 아쉬운 사건입니다. 진작 기소가 되고 진작 단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을 하고 기소도 늦게 되고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참 여러 가지 점에서 이제 그 짚어볼 만한 부분이 많은데, 우선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 사건이 2012년 아까 12월 달에 그 수사가 들어간 거죠, 국정원에서. 11월 달부터 이미 여동생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었죠. 그럼 2012년 11월이면은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치열하게 대선 경쟁을 하고 있었던 때인데,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수사가 시작된 걸로 지금 판단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런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유성 씨 말씀했지만은 이거 조사하고 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또 다시 뭐 물론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 약간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게 국정원에서 그 뭐 여론조작 사건 이런 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약간 덮어버리는 것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판단도 분명히 좀 개입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서울시장은 우리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인데 처음에는 박원순 시장 때 채용된 간첩이다 이렇게 나오다가 채용된 게 오세훈 시장 때였어요. 5월 달에 채용됐었으니까 그때 그 학교 급식 때문에 물러나기 전에 그때 채용이 됐어가지고 그 말을 쏙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치밀하게 기획됐다기보다는 뭔가 대선에서 그 결국은 국정원 그 댓글 사건들을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급조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그러니까 2단계로 된 거잖아요. 최초에 이제 조작을 한 사건이 있었고 간첩으로, 그리고 이게 결국 이게 잘못된 기소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무고였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잖아요. 재판을 통해서 거의 명명백백하게. 그런데 그 재판 뒤에 또 이제 증거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위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간첩 조작에 이어서 또 그것이 무산되니까 뒤늦게 또 이제 증거까지 위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2단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더구나 이것은 매우 악성의 조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초에 이제 이것을 먼저 이걸 주도했던 것은 국정원이지만은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동을 걸거나 이렇다 할 어떤 그런 거 견제를 하지 않았잖아요. 오래 같이 뻔히 이것이 무리 정도가 아니죠. 조작된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체 제동을 걸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같이 거기에 가담을 해서 조작의 범죄를 같이 사실상 합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두 개의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11월 달에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은 이게 대선 과정에서 이 사건을 공표하지 못했던 거죠. 써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가둔 거죠. 가두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조사를 합니다. 6개월 가까이 조사.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 그 당시에 유우성 씨를 타깃으로 요청했던 뭔가 뭐 빌미를 제공한 게 좀 있을까요? 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릴 것은 댓글 여론 조작과 관련된 국정원에서의 이제 자기네 잘못을 이제 덮개한 하나가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오면서 국정원에서 뭔가가 하고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제가 서울시에 최초로 근무한 1호 탈북자 공무원이었고 나아가서 또 언론이나 이제 뭐 통일열차라 이런데 방송이 여러 차례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파급이 다른 사람보다는 현저히 컸던 일이 여러 가지 판단이 아마 급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약간 생각드는 말씀인데 그 당시 이제 유우성 씨에 대해서 증거 조작이 2014년 다음 해에 밝혀졌거든요.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4월경에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이게 증거 조작에 대해서. 근데 그날 저녁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직접 파견한 직파 간첩이 잡혔다고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소스가 있는데 가장 좀 이렇게 파급력 있는 걸로 선전효과가 그 선전효과가 있는 사람을 골랐다고 봅니다. 더구나 그때 당시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으로 있고 재직하고 있던 시기여서 아무래도 그렇게 흠집을 내려고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건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사회에 알려졌을 때 엄청 이제 보수적인 이제 단체들이 서울시 앞에서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죠. 자, 그리고 근데 워낙 이제 이게 급조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이 이제 재판이 열리자마자 이제 바로 그 문제에 이제 봉착을 했던 거죠. 뭐 주요한 공소 사실이 북한 국경을 이제 수시로 그 넘나들면서 이제 그 결국은 정보를 지금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 내용 사실은 그 언론에는 그렇게 상세하게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상당 그 이제 신부님이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어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가 회장을 하고 있었고 그 장학생 아이들이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명단은 이제 탈북자만 있은 게 아니라 뭐 취약계층 있는 아이들, 한국 애들이란 전화번호하고 뭐 집 주소 정도인데 그걸 이제 북한에 넘겼다는데 그 다 해서 그 내용이 30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북한 이탈 주민하고 그 다른 학생들이 섞여 있는 그 내용을 그걸 USB로 담아서 이제 북한에 보내고 그걸 두만가를 넘어서 가져갔다. 사실 그냥 전화기로 불러줘도 되는 건데 그러게 참 너무나 급조하게 만들지 않았겠나는. 국정원 사람들이 너무 좀 터무니없었던 게 그때 이제 여동생이 북한 해령이라 해서 두만강 건너서 바로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해령에 사는 분들하고 우리 남한에 있는 분들하고는 자유롭게 통화가 됩니다. 중국 기지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간첩 행위라는 게 뭐냐면 명단을 넘겼다는 건데 밤에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간첩 명단을 넘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을 사진 딱 찍어가지고 그냥 전화기로 보내면 되는데 문자로 보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짓을 했다고 하면서 국정원 사람들도 그렇고 검찰도 그런 실상을 다 알면서 그 막 도광해가면서 간첩 행위 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터무니없죠. 그 명단이 뭐 그렇게 그 뭐 가치가 있는 정보인가요? 뭐 유학생 명단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들면서까지 일단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도 힘든데 그 탈북자 명단을 넘겼다는 것인데 그 명단이 솔직히 가치가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두만강을 통해서 이렇게 국경을 넘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초에 그 기소할 당시에는 그걸 뒷받침하는 뭐 증거는 없었던 모양이죠. 전혀 없었고 유아여 씨의 진술만 있었던 거죠. 그거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재판 과정에서 이게 이제 바로 반박이 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이제 국경을 이제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만들어 온 거죠. 없는 검찰이 입증해 보기 위해서 출입기한 기록 이거 이제 유조를 해서 제출을 한 거죠. 이거 이제 많이 화면에 그동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된 것 같긴 한데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게 이제 검찰이 조작해서 증거 제출했던 증거 그리고 왜 이게 조작된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요. 저 좌측에 보니까 11월 1일 재판에서 이제 제시했던 출입경 자료라고 하는 거죠. 저희 검찰이 제출했던 자료죠. 오른쪽에는 12월 5일 날 저것도 역시 검찰이 제출한 자료인가요? 저희들이 낸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변호인들이 제출한 자료인 거 같죠?
진본하고 그 위조본하고 아마 비교가 된 것인가. 그러니까 11월 1일은 이제 검찰에서 예. 제출한 건데 저거는 이제 위조본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변호인이 제출한 저기 그러니까. 중국 공안에 가서 확인받아 온 도장인데 뭐 얼핏 봐도 뭐 진본하고는 좀 확연히 좀 차이가 있는데 특징은 위조본은 굉장히 흐리게 찍었네요. 그리고 그다음 발급 기간도 아니에요. 저기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도장을 만들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연변 자치주 거기서 발급이 돼 가능한 건데 검찰은 그 활용시라는 훨씬 하위 단계에서 발급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려면 구청을 가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근데 동사무소에 간다고 그 여권을 발급해 주지는 않거든요. 마침 동사무소에 가서 저 서류를 거기서 발급한 걸로 해가지고 우린 저걸 제출하고 나중에는 중국에 있는 신명 영사관에서 우리가 정식 절차를 걸쳐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게 맞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또 나중에는 또 이걸 발급하는 과정이 문제 없다는 서류 또 조작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거의 뭐 3개, 5개 가까이 되는 서류를 국정원에서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만들어왔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 위조된 그 출입경 그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면 반이 변호인이나 변호인 쪽에서 가서 제대로 된 그 출입경 기록들을 이제 받아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충분히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1심 할 때부터 그 출입경 기록 관련돼 가지고 검찰하고 계속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입경 기록 받아와라. 그래서 검찰에서는 저희 보고 받아와라.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받아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 이우성 씨 본인이 가야 되는데 가기 힘들어서 받아올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1심에서 어떤 게 이제 약간 양쪽 다 이제 알고 있었냐면은 이게 받기 힘들다. 이우성 씨 그 출입경 받기 힘들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공고화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도 이게 이우성 씨 측에서도 이우성 씨가 여기 있는 한은 받아오기 힘들다는 걸 약간 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들이 그 허위 기록을 가져오더라도 이거 진본 못 뜯는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그 아버지하고 여동생하고 저희들이 위임장 써가지고 나중에 가서 대리해서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희들도 그거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었고 1심에서 계속 그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찰이 저것이 이제 위조된 것을 몰랐다는 말이 안 통하는 게 1심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출입경 기록이 이상한 출입경 기록을 제시하면서 그 수사받을 때 조사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사가 발급받아온 것은 이상한 기록이 아니고 딱 정돈된 기록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국정원에 조사할 때 이제 원본을 이제 모니터에 있는 걸 찍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저한테 보여준 적이 있고 검사도 그 조작하지 않은 원본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서류가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가지고 아마 제가 본 게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것을 1심 때부터 제출을 안 하다가 이제 항소심에서 국정원에서 그 잘못된 오류된 부분을 다 수정해가지고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려진 게 뭐 증거를 이제 출입국 기록이라는 게 어떤 이제 대사관이나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걸 나가서 증인도 조작을 했었고요. 증인의 그 진술도 조작을 했었고 엄청난 부분들이 많이 조작이 됐었어요. 우리 유성 씨는 결국 이제 수사 과정에서 끝까지 나는 이렇게 국경을 넘고 뭐 그런 걸 넘긴 적이 없다. 계속 부인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요거는 이제 이 엉터리 증거를 기초로 해서 또 강압된 자백을 받아내서 이제 이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한 건데요. 이제 그 증거를 조작하는 과정, 간략히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 외에는 사실 뭐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겠군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게 조작이라든가 이제 뭐 진술이라든가 이 엄청난 걸 사실은 이걸 처음부터 만들어낸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 사건이 그 조작이 밝혀진 당시에는 엄청난 언론들이나 거기서 이슈로 다뤘었는데 이제는 시간도 어느 정도 많이 지나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을 최초로 조작했던 그 수사관 남자 수사관과 여자 수사관 계신 그 두 분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참 그 재판이 너무 제가 봤던 일반적으로 봤던 재판하고 너무 많이 다르게 또 진행되고 있고 제 사건 했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판을 보면서 너무 참 네, 이 고문 수사관 이름이 이제 그 여동생 그 유가려 씨를 이제 독방에 구금한 채 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이 허위 자백을 받아냈던 수사관이 두 분, 아까 유 땡땡 씨, 일명 대머리 수사관, 그다음에 한 명은 박땡땡 씨, 이분은 이제 아줌마 수사관. 그런데 이 두 분은 지금은 국정원을 이제 어떻게 퇴직은 했나요?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국정원 직원으로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현직 직원입니다. 그래서 현직 직원이라 해서 판사가 계속 정보 그 비공개 재판을 해서 굉장히 처음 할 때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비공개 재판하면서 기자분들 나가라 해버리니까 그 취재의 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그랬었어요. 이런 범죄가 무슨 국가 안보하고 그 상관이 있는지 안보에 이제 그 지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비공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문 가혹행위로 그 기소가 됐던 그 두 명은 여전히 지금 국정원에 재직을 하고 있고 이 두 명 이 고문 수사관에 대한 재판도 전부 지금까지 비공개로 진행이. 대부분 비공개였죠 일반 사람들한테.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고문 수사관한테 지금 적용이 된 혐의는 하나가 이제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고문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 강요했다는 거 하나 하고. 저희들이 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었거든요. 국가보안법에 보면 간첩 조작을 한 수사관들도 그대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했는데 그거를 기소하지 않고 이 직권 남용해서 허위 진술 받았다는 그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중죄도 추가가 됐죠. 참 사건을 저희들은 그 어렵게 기소가 돼서 정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조금 기대가 있었는데요. 참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사만 지금 5번, 6번 바뀌었고요. 오는 새로운 검사마다 사건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재판에서 우리들 증인에 대해서나 이런 걸 의견서라든가 심지어 그 재판에 대한 질문지 같은 거는 그 우리 변호인단에서 특히 양순봉 변호사님 그 질문지를 작성해야 되고 그걸 일일이 다 보내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건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재판 진행 방식이고요. 그렇다 또 심지어 국정원의 수사관들을 또 변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이 뭐 정관 출신의 뭐 대법관 후보였던 분이라든가 또 국정원에서 또 파견 나갔던 변호사라든가 이런 정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된 높은 분들 변호사로도 선임했고요. 재판에서 우리가 국정원의 재판을 옛날에 진행할 때 우리가 국정원에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사건을 진행할 때 유가려에 대한 부당하게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국정원에 옛날에 재판하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자료는 회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거의 없었는데 국정원의 직원분들이 지금 수사관들이 조사하면 자기네 뭐 이루은 증거는 재판부에서 이제 국정원을 요청하면 그 요청 자료를 10년이 불과 지나해도 다 나오더라고요. 참 그 불공정한 재판을 보면서 심지어 판사도 2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있는 판사님은 3년 동안 재판을 아주 3개월에 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면서 그 어떤 기사가 다른 이 기자분들도 물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비공개 재판하는 것도 있지만 사건이 너무 이제 턴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은 잊혀지고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게 됐고요.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놓고 지금 3년 만에 판사가 최후 변론을 앞두고 판사가 도망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무튼 판사님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최후 변론을 지금 그만 듣고 지금 있는 판사님이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유가려 씨가 와서 진술을 이제
증인을 채택해서 진술했던 부분과 사실 그건 어떤 서류를 통해서 봐서 그걸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때의 고통을. 더군다나 그 유가료가 그 이제 국정원 안에서 앞뒤로 그 수사관들이 이제 앞뒤로 이제 여기 이제 그 A4 용지로 뭐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졌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거를 다른 이제 북한 이탈주민 지나가던 봤던 그 증인들이 진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판사가 직접 그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사람들이 그 진술을 그 경청을 했던 분이 판결을 내린 게 맞는데 지금 이 판사가 최후 변론만 듣고 과연 공정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참 너무 우려되고 걱정됩니다. 네. 지금 2022년 3월 달에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 재판을 진행했던 그래서 모든 증인 신문을 전부 다 관장했었던 판사분이 지금 최후 이 변론까지 듣고 난 직후에 지금 교체가 됐다는 건가요? 인사발령으로 지금 다른 곳으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최후 변론을 하기로 했어요. 결심을 하기로 했죠. 작년 12월 달에. 네, 그러면 이제 2월 달쯤에 이제 선고하는 게 딱 순서인데 네. 그때 결심을 안 하더라고요. 아하. 결심을 안 하고 재판 진행상의 문제인데 이제 피고인들이 보통 피고인 신문을 할 것은 피고인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피고인 신문 하는 것을 판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종전 판사님이 피고인 신문을 들어야 된다 하면서 그 다음에 2023년 3월, 5월, 6월 이런 식으로 피고인 신문을 지정하고 이제 본인은 정기 인사니까 이렇게 가버린 거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작년 12월 달에 결심을 해야 될 재판이 안 했습니다. 속행이 돼가지고. 네, 속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결심은 지금 다 결심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8월 달에 이제 선고합니다. 8월 9일 날에 선고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선고를 현재 이 앞두고 선고를 해야 되는 재판장은 이제 유가려 씨 가장 어떻게 보면 고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유가려 씨에 대해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을 전혀 보지 못했던. 네. 심지어 중요한 증인들이 진술도 듣지를 못했던 판사님. 이게 서류로만 봐야 되죠. 네. 근데 입체적이지 못한. 네. 어쨌든 지금 재판 최종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변호사님께서는 결과를 좀 아직 저희도 모르겠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좀 반신반의. 지금까지도 뭐 국정원은 그 자기네가 고문한 사실들을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은 안 하고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가 그 국가기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과거사위인가요?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정식으로 고문 사실을 인정을 했죠.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죠. 먼저 이 문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이제 국정원에서 스스로 이 고문 사실에 대한 이제 스스로 그 과거 비행을 본인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좀 적폐를 좀 청산하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국정원에다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맡겼던 것 같은데 결론은 여기서는 그 조사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너무 비협조적이어가지고 굉장히 그 조사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다행히 이제 저런 뭐 합신센터에서 신문관이 피트병을 던져가지고 뭐 소리 지르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진술이 나왔지만 나중에 번복해버리고 굉장히 실제로 참석했던 외부 인사들이 너무 국정원에서 비협조적이어서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조사한 거죠. 위원회에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거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2차로 수사했던 것이 이제 1차 진상조사죠.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 사건을 또 하나의 그 주제로 해서 조사를 했었던 거죠. 여기서도 상당히 많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한 1000페이지 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세세한 것이 국정원에서 있었던 그 불법행위 같은 게 많이 담겨져 있는데 이게 증거로 안 나옵니다. 이게 검찰이 확보해가지고 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지금 법무부에 있는데 대검찰청에 있는지 법무부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00페이지 되는 보고서 그 얼마나 자세한 내용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증거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처벌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이 서류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증거로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증거로 제출이 안 됩니다.
언론 보도에 요약된 거 있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고소장에 인용해가지고 제출을 했고 검찰에서는 저거 가지고 그냥 책자 가지고 와가지고 제출해버리면 굉장히 세세한 어떤 불법 행위가 담겨져 있는데 안 합니다. 안 해. 그럼 지금 검찰에서 이걸 지금 기소한 검사들은 뭘 증거를 기초로 해서 기소를 합니까? 유가래 씨가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 고문 수사관들을 상대로 조사는 직접 확인했을 거예요. 피의자 했습니다. 신문 조사는. 근데 본인들은 그걸 뭐 부인을 했겠죠. 네,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회령하고 유가래 이렇게 붙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던지고 이런 것도 유가래 씨가 원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26분 여자분이 여기 앞에 회령하고 유가리 뒤에도 붙여요. 등도. 그게 사람으로 살 짓이 아닌데 그걸 유가래 씨가 원해가지고 그렇게 때리고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최초에 기소될 게 2020년 3월 달은 그나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기소가 된 건데 지금 어쨌든 이제 윤석열 정부로 지금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공판을 담당하는 좀 검사들의 그럼 태도는 어떤가 싶으네요. 공판 검사들이 실제적으로 수사검사 이런 정도 사건이면 수사검사가 나와야 됩니다. 수사검사가 나오고 이거 그냥 일반적인 공판검사가 담당하는. 처음에 수사검사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외국에 파견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일반 사건하고 똑같이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검사 바뀌면서 너무나 좀 무성하게 진행됐었죠. 당시에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하고 했던 핵심적인 검사가 바로 지금 현재 청와대에 있잖아요. 바로 그 이시원 검사. 다른 일도 아니고 공직기강 비서관.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어떤 기류를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그걸 지금 2심에서 다투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있는 법무부인데 거기서는 이미 패소할 결심을 계속해서 강력히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공판 검사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해요.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이 기록이 너무 이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사건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분이 좀 전담해서 하든지 수사 검사가 나와서 해줘야 되는데 공판 검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굉장히 명확해요. 새로 오실 때마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내용 자체. 이 공판을 담당했던 거 수사 검사도 아니고 공판 검사가 아닌데 공판 검사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대부분 바뀌면서 답답하겠네요. 재판을 지켜보면. 우성씨 사건 할 때는요. 그 이시원 검사가 대법원까지 그러니까 쭉 2명이 나와서 계속 끝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했었거든요. 너무 다른 거죠. 저 사건 심지어 그 외환거래법 나중에 이제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고 이제 저를 이제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자기네 검찰이 스스로 이제 기소 유예했던 사건을 다시 꺼내들어 기소했던 사건마저 그때도 그 검사들이 1심부터 항소시 대법원까지 제 사건을 끝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기소유예했던 사건인데 기소유예했던 사건마저 정말 그거는 정말 일반 검사가 공판검사 바뀌면 해도 정말 너무 벌금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사건도 검사 2명에서 끝까지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번에 이제 검사가 이제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좀 산사하게 판사에게 최후변론때 했으면 좋겠는데 정말 1분 남지간 그런 그 동안만 설명하고 제 사건 때는 정말 한두 시간 동안 하여튼 그 비교되는 그런 최후 변론 보면서 과연 이게 처벌할 의지가 있는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검찰로서 세면을 유지하려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정도의 여론의 관심, 언론의 관심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조금 검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 검찰 과거사 그 위원회, 이 법무부나 아니면 대검에서 보관하고 있는 이 자료는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너무나 좋은 증거. 다 조사했던 그 어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요청은 안 합니까? 재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뭐 제시해라 말아라 이런 그 변호인도 이제 의견서는 제출했을 거예요. 저희들은 의견서 많이 하고 공소장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바꿔야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바꿔줍니다. 안 됩니다. 안 바꿔줍니다. 예, 예. 안타깝네. 그러나 이 과거사위원회 지금에서 조사했던 이 방대한 1000페이지 가량 분량의 이 보고서가 뭐 폐기 처분되거나 그러지는 그러지는 않겠죠? 않습니다. 예. 보관만 돼 있고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 예, 공개 안 하는지 그걸 조사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개를 안 합니다. 그건 또 별도로 또 이제 소송을 한번 또 진행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8월 달에 이제 항소심 선고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1심 선고입니다. 1심 선고. 예. 8월 9일입니다. 예. 야,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긴 합니다만 워낙 그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상식을 뒤엎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재판부의 양식을 기대하네요. 네. 아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했잖아요. 딱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도 판사님이 살짝 옆으로 보시면 진실이 바로 보일 건데 손바닥에 얼굴을 계속 갖다 대고 계실지 그렇죠. 약간 비켜서 제대로 보실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근데 뭐 저도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2번 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저도 이게 상식이 뒤집히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너무나 아주 아무리 검찰 독재라 하더라도 이 판사분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뒤엎는 것은 뭐 판사분들도 엄두를 내지 못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정말 마지막 보루인데 요즘 심각한 일이 하도 많아서 불안합니다. 정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국정원은 지금 대공 수사권을 지금 이관해 오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거. 그래서 민들레에서 그 국정원 사찰 피해를 입었던 이제 피해자인데요. 지금 진주에서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에요. 최승재 씨라고 우리 박승철 기자가 최근에 이제 만나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입을 통해서 국정원 사찰이 어떤 식으로 그 자기가 가해지고 또 지금 자기가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이 같은 국정원의 권한에 대해서 어떤 통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두루 얘기를 한 것인데요. 여기 하나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제 프락치였고 국정원에 포섭 있는 프락치였고 그 프락치의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집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야말로 다 국정원의 그 카메라망에 노출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자기는 까맣게 몰랐죠.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이제 프락치였던 김모 씨가 양심 선언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가 자백을 하고 스스로가 토로를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락치 활동이라는 게 확인됐고 그래서 이로 인한 사찰의 피해가 상당히 이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처벌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되게 불기소 처분으로 줄줄이 불기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유성 씨가 겪은 일, 또 동생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게 단순하게 개인의 어떤 피해 구제를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하는 거대한 공권력 기관이 이게 잘못 행사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 나라의 민주적인 질서를 교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걸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좀 해볼까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이 대공 수사권 향배하고 또 우리 유성 씨 다음 달에 1심 선고하고도 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또 저 동생이나 제 사건을 계속 인터뷰를 하고 계속 사건에 나가서 하는데 뭐 저한테 보너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바라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말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서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 잘못을 저지른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고. 그러나 그 너무나 확실한 증거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했던 그걸 수사 지휘했던 검사가 지금 현재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최초로 조작을 그 시작을 했던 수사관들이 이렇게 3, 4년 동안 이렇게 기소가 어렵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부당한 제대로 된 재판을 받으면서 뭐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처벌까지 안 한다. 그럼 사실은 우리 사회에 보여주는 답은 하나예요. 간첩을 조작하고 해도 결국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보게 되면 검사들도 더 마음 놓고 조작을 할 거고 그렇죠. 앞으로 수사권을 되찾게 되면 국정원에서 그 후배들이 선배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더 나아가서 조작을 더 많이 하지 않겠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이 우리 유성 씨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불행이긴 하지만 국정원, 특히 이제 뭐 검찰 이 개혁에 굉장히 촉발제가 됐던 사건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에 그 가장 책임이 있는 이시원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에 임명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노골적으로 하시는 사인을 보낸 걸로 좀 보입니다. 관계기관 공무원들한테는. 그래서 진짜 다음 달에 이 1심 선고가 무죄가 난다고 얘기한다면 뭐 그렇게 뭐 난리는 없다고 보기는 만약에 무죄가 난다고 얘기한다면은 이 시계가 그죠? 2012년 12월 애당초에 이 사건을 조작했던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근에 그러네 실제로 보면 이제 국정원이 과거 마음대로 뭐 빨갱이 때려잡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증거 조작하고 고문하고 했었던 그 시절로 국정원을 이제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마치 국정원이 존립해야 되는 이유인 것처럼 여러 불길한 징후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국정원의 활동이 더욱더 뭐랄까 좀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제 여러 간첩단 사건에 뭐 이런 이제 공안 수사를 많이 벌이고 있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엊그제 있었던 행사인데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이제 북한 해킹의 실태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한 것인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통제, 감시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어떤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려고 하고 이런 개혁의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이것이 급속도로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국정원이 이른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왜 국정원의 기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지금 들고 나오는 여러 가지의 이런 그 공개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제2, 제3의 지금 이제 유성 사건들을 지금 뭔가 국정원이 그렇죠. 준비하고 있다는 그렇죠. 사실은 넓게 보자면 바로 이제 그런 토양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여기에 바로 이 지금 이제 우리 보고 있는 북한 해킹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경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사의 마지막 변론부에 이렇게 나와요. 내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둔 만큼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서 또 이제 총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묘한 것도 아니죠. 뭐 거의 노골적이죠. 이것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의 어떤 하나의 명분을 음성적인 양성적인 명분을 이런 식의 이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뭔가 국민들 사이에 지금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한국의 언론들은 또 받아 적고 있고. 예, 우리 뭐 인터넷이나 SNS에 이제 결국은 뭐 북한 뭐 공작원이 아니면 북한 공작원 직접으로 연계된 사람들이 지금 침투해 있다. 네. 그래서 이거 국정원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좀 더 자기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예, 그런 근거로 예. 삼으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런 가운데서 국정원으로부터 저 사찰을 당했던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건 이제 5년 전의 얘기입니다. 5년 전, 예, 이거 5년 전 얘기구나. 그게 바로 저기 난징한 얼굴들 보이죠? 네. 광명교육감. 광명교육감이 주도한 운동입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내 나라 내 파일. 내 나라 내 파일. 바로 그 운동을 처음에 이제 주창했을 때에 저 박재동 화백도 계시죠. 국정원이 사찰 여기에 불법 사찰이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그 수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의 사찰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사실 얼마나 사찰을 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사찰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되죠. 어쨌든 그 광범위한 특히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광범위한 정말 대대적인 그 사찰에 대해서 이것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그 파일을 내놔라 하는 운동을 펼쳤죠. 이게 상당한 어떤 성과를 얻게 됐지만은 이걸 더욱더 확대를 해야 되고 더욱더 이것을 나아가서는 국정원의 적폐청산과 개혁의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지금 약간 좀 꺾인 상태이죠. 다시 한번 이걸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선 국정원이 이제 대공 수사를 빌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권 안보를 위해서 이제 무자비한 민간인 사찰을 자행을 했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좀 뭔가 국정원을 좀 정상화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속에서 이제 국정원이 좀 정상화되나 이런 기대를 좀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노골적으로 지금 이 서울시 간첩 조작단 사건에 관련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 조치를 스스로 좀 취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거기 관여됐던 검사는 지금 영전을 오히려 시키고 포상을 받는 거죠. 그런 말 했잖아요. 어제의 죄악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일의 죄악에 죄를 범하는 것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유명한 까미의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것의 가장 극명한 지금 어떤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증거 조작에 관여했던 검사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고 발탁이 된 것이죠. 영전을 한 것이죠.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고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비서관에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코미디이죠. 기가 막힌 희극입니다. 그 지금 그 제가 이제 국정원 파일 공개 운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광명 교육감이라든가 뭐 박재동 화백이라든가 이런 뭐 진보적인 운동을 하는 몇몇 일부의 인사들에 대해서 사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확인된 건데요. 자, 이때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 야구 선수 이승엽 씨. 이승엽 씨가 도대체 왜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아야 됐는지, 이거 아마 여기 이제 밝혀지지 않은 명단 중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느 특정한 분야에 매우 매우 특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뭐 과거 그 공안 통치의 이제 망령이 지금 스물스물 지금 우리 전체 사회를 지금 다시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도 검찰도 국정원도 지금 믿을 게 없고 다음 달 사법부가 좀 우리 유우성 씨 사건을 통해서 좀 제동을 좀 걸어주길 희망을 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좀 만평 몇 개 좀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박순찬 화백. 두 편의 만평인데 또 아주 지금의 상황을 아주 촌철살인으로 요약을 한 것이 하나는
지금 바이든의 품 안에서 제목이 뭐죠? 캥거. 이거 먼저 볼까요? 네. 네. 캥거루가 아니고 네. 캥거룬이죠. 캥거룬. 네. 그러니까 이불 속에 활개치는 것처럼 저 바이든의 품 안에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흔드는 그런 사이에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은 좀 물난리 물에 속에 잠기고 지금 있고 아비규환이 돼 있는 가운데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림을 볼까요? 네, 이제 무정부인데 이제 무가 하나 그려져 있고 무정부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바로 저 무가 있고 이제 무는 또 이제 없을 무이겠죠. 사실상에 지금 한국에 과연 이걸 정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한가롭게 좀 그네를 타면서 아무리 흔들어봐라 뿌리 깊은 무는 뽑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룬 대통령의 모습들이 아주 물을 받쳐주고 있는 또 많은 그 뿌리들이 있죠. 잔뿌리들이 뭐 반공 기독교, 뭐 친일, 법조, 카르텔, 세습 재벌, 언론. 자, 그리고 만평에 이어서 우리 이명재 에디터가 재난을 기회로 본 윤석열 스승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 우리 밀턴 프리드만의 책을 탐독을 한다고 그러죠. 탐독을 하는지. 탐독을 했다고 주장하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글쎄요.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무튼 이제 대통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법전 말고 아마 읽은 것으로 확인되는 아마 유일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단 한 권의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로 그 프리드만이 그 과거에 미국의 뉴 올리언즈 카트리나 그 재방 붕괴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를 냈어요. 자, 이 재난은 한편 비극이지만 한편으로는 기회다. 학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가 다 이제 물에 잠기고 학교 시스템이 파괴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이른바 이제 그 프리드만의 어떤 그런 생각대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런 글을 신문에 공개적으로 쓴 거예요. 정말 그 비인간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게 깔려있냐면은 프리드만이 그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자문을 했어요. 그럴 때 이제 자기 배운 것인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회다. 어떤 재난이나 위기는 그것을 기회로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평소에 쉽게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런 신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혹시 이번에 모 대통령이 이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의 보조금을 수혜 복구 자금으로 써야 된다. 전혀 난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기화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이런 공격,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게 그런 차원에서 재난을 기회로 본 말씀을 하시군요. 그런 얘기를 이건 꼭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어쨌든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물난리는 더 이상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제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를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됐다. 이제는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최근에 그 정부가 사실은 이제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각자 도생 차원에서 절대 이러한 언론과 그다음에 우리 그 경제 당국에서 하는 얘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그야말로 올인하라라고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정부와 언론의 합창.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우리 민들레에 실렸던 이런 칼럼과 글들을 몇 편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뭔가 부동산의 이런 도박판을 열심히 부추기고 있는 정부 언론이 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이유가 아니다. 그걸 떠받치고 있는 구조적인 카르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이태경 의원이라든가 또 우리 재윤경 전 의원이죠.
그 서민 금융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최백운 교수가 쓴 칼럼 이런 글들을 통해서 왜 지금 이런 그 부동산 마치 부동산 투기 도박판을 만들려고 그야말로 집요하게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정부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젊은이들 영끌이라고 한다면서요. 부동산 영끌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민들레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다시 그 반등하는 거 아니냐, 또 지금이 이제 집을 좀 사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 여기서 또 놓치면 다시 영영 집을 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불안감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조장을 여기 하고 끼지 있는데, 않으면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네, 이런 가운데서 뭔가 좀 다른 시각에서 전체 부동산 시장을 조망하고 싶은 우리 그 시민분들은 민들레에 들어보시면 좋은 칼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칼럼들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많이도 있더라고요. 의외로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윤석열 퇴진이 왜 국익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함석헌 기념사업회. 우리 함석헌 선생을 이제 기리는 기념사업회 또 몇 개 단체가 있는데요. 여기서 공동으로 최근 14일에 윤석열이 퇴진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긴 글로 시국 선언을 발표를 한 것을 제 민들레에서도 전문을 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글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 주가 재헌절 주간이지 않습니까? 네. 헌법을 생각하게 되는 지금 우리 헌법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지금 유연적인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자. 그래서 한번 이 굉장히 그 상세하게 그리고 아주 그 함석헌 선생님의 그런 그 사상의 맥락에서 그 아주 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담담하게 설명한 글입니다. 네. 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 뭐 촛불 그 집회 가면은 이제 윤석열이 그 우리나라의 이제 최대 오염수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퇴진이 그래서 왜 국익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민들레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소식들은 이제 오늘 다 다룬 것 같죠.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이 사진. 후원을 독려하는 사진입니다. 아, 예, 저건 다름이 아니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촛불 집회, 전국 집중 촛불할 때는 항상 저희 민들레가 나가서 덧담사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하고, 시민들만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놓고 간 통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매일같이 모아서 민들레 후원하기 위해서 동전을 매일같이 모았다는 거예요. 아주 참 저희로서는 참 뭉클한 그런 말씀이셨고 예전에 저희 덧탐사에서도 이제 산골에 사시는 이제 한 시민분 60 노인분이 이제 나는 뭐 은행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매달 한 번씩 봉투에다 10,000원짜리 하나 놓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게 참 우리한테 감동이었는데 이렇게 깡통에 들어있는 저 동전 한 입 모으면서 얼마나 민들레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았겠습니까? 그런 사연이 있는 사진이었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민들레 관점 있는 뉴스 전하는 우리 민들레와 그다음에 반성하는 언론 민들레를 위한 이제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하기 전에 아이고 힘들게 우리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 뭐 변호사님이나 유우성 씨 뭐 두 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종 그런 이제 재판부나 이런 여러 가지 시간적이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그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저희들이 그 언론사에란 내용을 역시 보내도 옛날같이 또다시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정부나 또 이런 검은
이런 힘이 미치지 않고 저희 이런 피해자나 힘든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줄 수 있는 더 탐사 또는 시민 언론 민들레를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주고 또 진실한 목소리를 더 많은 분들이 같이 경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열심히 듣고 후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변호사님도 예, 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기자 정신을 가지고 집요하게 어떤 사건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취재하시는 그런 언론이 있으면 그 사안뿐만 아니고 사회 전반을 바꿀 수 있는 큰 힘이 되더라고요. 민들레 지금 이 취재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좀 많이 놀랐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런 민들레나 더 탐사 이런 언론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적극 지지해주고 후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 관련해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대비 문건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곧 잊고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 그리고 뭐 국정원 입장에서는 빨리 잊혀졌으면 하고 싶은 사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유성 씨 개인의 불행이 아니고 누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의 공권력이 권력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바로 서야 되는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 간첩단 조작 사건을 망각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시민들 가슴 하나하나에 새기는 기억을 해야 될 사건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함께 방송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